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굵직굵직한 이슈들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게임과 핀테크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법적 이슈들 다뤄보도록 할 테고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게임 업계 이슈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어제였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분쟁 2심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분쟁이 우선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분쟁은 2021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넥슨의 신규 개발 본부에서 P3라는 그 미공개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씨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넥슨은 이 최 씨가 P3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최 씨가 퇴사를 한 이후에 아이언메이스라는 신생 게임사를 설립하고 바로 이 다크앤다커라는 게임을 개발했다. 그 과정에서 넥슨에서 빼돌린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넥슨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라는 이 새로 만든 게임이 기존의 넥슨에서 그 프로젝트로 이제 준비하던 P3와는 뭐 기반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별개의 프로젝트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에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게 85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에 양측 모두 불복해서 항소를 하면서 바로 2심까지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우선 1심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심 판결은 또 1심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2심 판결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조금 달라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영업비밀의 침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 P3 정보 가운데 일부만 영업비밀이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2심에서는 그 P3 프로그램, 또 데이터 소스 코드, 빌드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추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도 더 2심에서는 더 넓게 잡았는데요. 1심은 최 씨의 퇴사 시점부터 2년까지가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그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2년 6개월로 더 넓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그렇다면 영업비밀의 그 침해 범위도 늘어나고 또 보호해야 되는 기간도 늘어났다면 당연히 배상액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28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앞에 이유를 말씀드리고 나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면 2심 재판부는 이 P3 영업비밀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 이 부분을 봤을 때 15% 정도로 조금 1심보다는 그 기여도가 낮았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을 가져온 건 맞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만든 그 다크앤다커라는 게임을 만들 때 그것이 기여한 그 비중이 좀 더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매출 자료 그리고 개발 공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배상액을 직접 산정했더니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게 57억 원을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2심에서는 판단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더 넓게 봤지만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서 배상액은 더 작게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 범위도 확대가 됐고 손해배상액 같은 경우 줄어들었지만 보호 기간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1심에 이어서 2심에도 인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지만 네.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일단 그 넥슨의 P3 그 프로젝트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표현 형식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아이디어가 비슷한 것
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구체적인 표현 방식까지 유사해야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 두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이 됐는데 이것은 일단은 두 게임의 유사성 여부를 떠나서 최 씨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간 그런 개발 프로그램이나 소스 코드 같은 그 자료들은 그 자료 자체가 바로 뭐 비공개성이나 경제적 가치나 관리성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은 일단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심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조금 더 넓게 봤는데 그 2년 6개월 동안 이러한 정보들이 바로 다크앤다커 개발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었다라는 점까지 이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런 점에서 뭐 게임 개발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그리고 구체적 표현의 경계 그리고 영업 비밀의 범위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게임 업계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그 게임 업계에서 잊을만하면 나오는 게 확률형 아이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웹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웹젠이 그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그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뭐 세트 보물 뽑기권, 뭐 축제 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같은 이런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를 하면서 이른바 바닥 시스템이라는 것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면 그러니까 게임 이용자가 각 아이템을 51회에서 150회까지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아예 획득할 수 없도록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세트 보물 뽑기권을 이제 한번 사려고 하는데 이용자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사려면 한 1% 정도의 확률로 희귀 아이템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고 한 뭐 10번 정도 이렇게 사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게임 설정에서 최소 50번 이상 사야, 그러니까 51번째부터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거지 50번까지는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설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던 거죠. 근데 웹젠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에 대해서 뭐 0.25%다 혹은 뭐 1.16%다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당연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을 사더라도 뭐 최소 0.26%의 확률은 있겠거니 하고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러한 위법 행위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구매를 했을 것이고 또 한 10번쯤 뭐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합니다만 뭐 한 3번 하고 그냥 에이 안 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한 10번 하고 나서 에이 안 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애초에 사실 가능성이 아예 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법 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한 67억 원 정도로 집계됐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자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면은 몇 회를 기준으로 해서 1%가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이번 웹젠의 과징금이 그렇다면 이전에도 이런 확률형 게임과 관련된 아이템 조작에 관련된 다른 사례들도 있었고 과징금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웹젠 사례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다른 사례와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웹젠 사례에서는 좀 과징금이 세게 부과가 된 편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 복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웹젠에서는 일단은 법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매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그런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전체 피해자가 한 2만 226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은, 그러니까 환불을 받거나 한 보상을 받은 이용자가 86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이제 환불률이었는데요. 반면에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뭐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이런 4개 게임사도 비슷하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는데 이들은 이용자 환불이 충분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4개 게임사에게는
시정명령과 그리고 과태료 250만 원. 그러니까 앞서 지금 억대의 과징금을 받은 웹젠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을 인정하고 다 돌려줬다라고 하면 일단 다음부터 안 그러지 마라는 시정명령 그리고 약간의 과태료만 부과됐던 건데 웹젠은 환불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큰 과징금을 부과를 받은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들을 보면 이제 게임 업계의 자진 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업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핀테크 관련된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이죠. 이 토스의 창업 멤버들이 회사를 상대로 1심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토스 뭐 다들 아실 텐데 네. 토스의 운영사가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여기에 창업 멤버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 발명 보상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있었던 A 씨 그리고 서버 개발자로 일했던 B 씨. 두 분 다 초기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토스의 대표 서비스가 바로 일원 인증이지 않습니까? 그 개발 과정에 자신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 대표인 이승건 대표와 함께 특허 출원의 발명자로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퇴사하고 나서 2023년에 회사가 그 일원 인증 서비스로 인해서 독점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들은 일단 추산을 이제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될지를 본인들이 추산을 해봤더니 한 3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다만 일단은 본인들의 그런 발명자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서 일단은 일부 금액인 6억 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발명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그 이후에 보상금 규모를 늘려서 다시 청구할 그런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 토스의 일원 인증 서비스 저도 많이 좀 사용해 본 서비스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창업 멤버들 그리고 회사의 입장이 좀 어떻게 갈라지고 있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일원 인증 네. 아마 대부분 사용을 해보셨을 맞아요. 것 같고 2014년에 이 토스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함께 도입한 그런 본인 인증에 하는 방식입니다. 토스의 사용자가 다른 계좌로 이제 1원을 보내면 입금 메시지에 표시된 어떤 문구나 숫자를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바로 토스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사세를 키울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A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기에 아이디어도 내고 또 회의에 참여하고 서비스 운영에 관여했다. 또 B 씨도 이거에 이제 해킹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본인이 제시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각자 A 씨도 그렇고 B 씨도 그렇고 한 20%씩 자기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특허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이게 발명자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A 씨는 뭐 투자 유치 같은 영업을 수행한 것이고 B 씨도 단순히 프로그램화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고요. 특히 일원 인증이라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구체화하기 전에 토스가 구체화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알려진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에서 그 법원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네, 일단 1심에서는 창업 네. 멤버들의 청구를 기각했고요.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목한 쟁점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실제로 발명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어떤 증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두 번째 쟁점은 토스가 이 서비스로 과연 독보적인 이익을 얻었느냐 여부를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측이 주장한 대로 실제로 이 토스가 이런 인증 서비스를 우리한테 도입하고 선보이기 전에 이미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런 인증, 이런 소액 인증 방식이 이미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 특히 뭐 엘리 파이낸셜이 채택한 그런 방식들이 이미 우리 금융결제원 보고서에도 2015년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던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도 다른 금융 플랫폼들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가 뭐 이걸로 인해서 독보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런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고는 항소를 한 상태고요. 현재는 특허법원에 사건이 배당돼서 심리를 앞두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뭐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본인은 항소심에서도 또 그런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무 발명 소송이 최근 테크 업계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번 소송의 추이도 중요해 보이고 기업들도 좀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직무 발명 소송 같은 게 과거에는 뭐 삼성전자, 네. LG전자 같은 그런 제조업 분야, 뭐 가전 분야 뭐 이런 데에서 퇴직자들이 주로 제기하던 소송이었는데요. 그런데 점차 이제 테크 업계에서도 이런 직무 발명 소송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한 해에 집계된 이런 직무 발명 보상금 지급액이나 또 인원 이런 거 다 늘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업에서 향후 이런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성공 사례가 한번 알려지게 되면 그럼 나도 해볼까라고 이제 유사 소송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뭐 기술을 도입했거나 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리 사전에 조금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조원 기자와 함께 게임 그리고 핀테크 업계 법적 이슈 다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